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단넷 개발자고요. 저는 작년부터 GDG 송도나 단넷 앱을 통해서 몇 번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발표하게 되면 좀 즐겁더라고요. 남들한테 뭔가 남기는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예전에 GDG 송도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GDG 송도는 사실 구글 디벨로퍼 그룹인데 제가 거기서 혼자서 단넷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좀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맨 마지막 세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구글에서 그래도 그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생분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조금 좋았던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 것과 비슷하게 이제 블레이저 관련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블레이저를 써보면서 이게 바로 데이터가 바인딩 되는 게 이거를 좀 더 패턴화를 잘 시켜서 사용하면 그냥 MVVM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서 언젠가 한번 이걸로 한번 발표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에 와서야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발표 자료 QR코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링크드인 QR코드입니다. GDG 송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3월에도 뭐 하나 하는데 그냥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우선 발표 내용 자체가 블레이저 기드 MVVM이었습니다. 블레이저에서 어떻게 MVVM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할 건데요. 그 전에 블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럼 MVVM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이게 MVVM인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에서 그러면 MVVM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레이저 서버가 있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있잖아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SPA의 클라이언트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 클라이언트 간에서 이제 MVVM을 구현하는 코드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블레이저뿐만이 아니라 플러터에서 MVVM 구현해서 하고 ELK에서도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고요. 근데 만약 블레이저 서버에서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서버에서 MVVM을 만약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블레이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는 다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C샵으로도 이 웹에서 웹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프레임워크가 블레이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근데 이제 블레이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라고 해서 모든 코드가, 모든 C샵 코드가 다 서버에서 돌게 됐어요. 구에 관련된 코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C샵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서버에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돌게 하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이라고 해서 C샵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이저 서버의 구동 방식은 C샵 코드로 이제 HTML을 이제 사용자한테 반환을 해주게 되면 그 사용자가 어떤 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동작이 다시 서버로 시그널 R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시그널 R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인터랙션을 처리해 주게 되고요. 반대로 서버에서 반영될 사양이 있다면 반대로 이 시그널 R을 통해서 브라우저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의 대부분의 소스는 다 서버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인데 이거는 다 클라이언트 소스입니다. 반대로 여태까지는 서버에서 다 돕니다 했지만 이거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다 브라우저에서 도는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은 블레이저나 뭐 C샵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외에 다른 언어도 쓰고 싶다. 그리고 빠르게 동작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에서는 사실 빌드를 하게 되면 웹 어셈블리라는 파일로 빌드가 됩니다. 근데 C샵에서는 그냥 DLL로 빌드가 됩니다. 그럼 DLL로 빌드가 되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웹 어셈블리를 이제 .NET 웹 어셈블리 파일을 내려주고요. 그 웹 어셈블리 파일이 그 안에서 이제 DLL을 실행시켜주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웹 어셈블리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그렇게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니라서 이렇게 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 런타임이 다운받는 거거든요. 런타임이 다운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웹 어셈블리를 처음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다운로드 되는 시간이랑 그 로딩 페이지 같은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지나야지 이제 그 웹 어셈블리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얘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블레이저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웹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보시면은 웹뷰가 그러니까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웹뷰를 결국 사용하는 겁니다. 웹뷰 안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돌게 하는 건데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페이지를 열면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에다 미리 넣어주면 다운로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넣어주는 거죠. 미리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다운로드 없이 그 웹 어셈블리 페이지가 바로 열리게 되고요. 그 페이지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다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 사이드에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TCP/IP 소켓 통신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앱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 코드랑 연동이 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블레이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NET 8에서 .NET 8에서 웹앱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그거는 오늘은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거의 서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MVVM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MVVM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깔끔하게 제가 생각하는 우존성대로 그려진 화살표 방향이랑 그리고 그 이미지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그렸습니다. 조급하게 그린 티가 나지만 이렇게 그렸는데 이 의존성 관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MVVM에서 결국은 이 뷰는 뷰 모델을 알고 있고 뷰 모델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뷰 모델은 뷰를 알지 못해요. 뷰가 어떤 클래스인지 얘는 몰라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는데도 뷰에 반영이 되려면 바이닝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 바이닝이 되거나 그리고 이벤트도 뷰가 뷰 모델에 이벤트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는 뷰 모델을 알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이 뷰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이제 사용하죠.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거의 비즈니스 로직을 보통 말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도메인을 수행하고 할 테니까요. 반면에 이 모델도 뷰 모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이런 의존성 방향이 단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 뷰 모델의 변화 상황을 이제 뷰가 뷰에 반영할 때는 데이터 바인딩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연결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뜯어보면요. 뷰는 말 그대로 뷰의 역할은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뭐 데이터 관계없이 비즈니스 로직이나 뭐 데이터 관계없이 그냥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걸 이제 뷰라고 하고요. 뷰 모델은 이제 뷰에다가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노출해 주는 거죠. 이거를 갖다 써라. 프로퍼티 같은 형태로 노출해 주면은 그 뷰에서는 바인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바인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인딩이 안 되면 만약에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인딩이 된다는 건 결국 이 도티가 와서 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면 뷰에서 계속 조회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뷰는 결국 모델이라는 전혀 통신을 하지 않고 뷰 모델을 안 쓰는 상태에서 뷰 모델의 프로퍼티만 갖고서 이게 반영이 되면 그것이 뷰 모델이고, 그게 MVVM의 가장 중요한 바인딩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델 개념은 사실은 너무 흔하죠. 이거는 그냥 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뷰 모델은 뷰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고요. 그걸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은 다 모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 모델을 조금 오해하셔서 그냥 모델이라는 단어로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DB 엔티티 같은 거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금 말한 엔티티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도 다 모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뷰랑 뷰 모델이 아니면 다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이 안 되면 MVVM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윈폼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바인딩을 지원을 해주고 MVVM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블레이저를 보기 전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런 바인딩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져오는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은 왼쪽은 자문 코드고 자문에서 메시지를 바인딩하고 있고요. 여기 이벤트 커맨드에 업데이트 메시지 커맨드라는 걸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윈도우 뷰 모델에는 이 옵저베이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는데, 이거는 MVVM 커뮤니티 툴킷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WPF에서 이런 바인딩 같은 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애트리뷰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코드 제네레이터에 의해서 뒤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로 만들어주게 되면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 커맨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메시지에 버튼 클릭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박스가 텍스트 블록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메시지를 사용자가 이렇게 의미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코드 제네레이터에 의해서 해놓은데 프로퍼티를 거쳐서 메시지 프로퍼티를 거쳐서 여기에 프라이빗 메시지 변수에 적용이 되겠죠. WP에서 이제 MVVM 쓰는 방식은 대략적이고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다른 코드를 잠깐 보면 오늘 가져온 예시는 이제 플러터 좀 가져왔습니다. 플러터에서 모르신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한 내용 때문에 그냥 여기 보시면 OB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OBX라고 하는 게 여기부터 내가 데이터의 변동사항을 감시할 거야. 그걸 선언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OBX에서 선언해 주면 이 밑에서는 여기 컨트롤러가 결국은 이 플러터 코드의 뷰 모델이거든요. 이 컨트롤러의 이런 상태값들이 있잖아요. 이제 패칭 밸류나 이런 상태값들에 의해서 결국 제대로 데이터가 왔으면
이 코드를 실행해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 코드도 보시면 내부에는 규 모델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벤트도 여기 뷰 모델에서 그냥 패치 아티클 해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여기에서 바인딩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아예 다른데도 결국은 이 MVVM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MVVM이고 저것도 MVVM이고 결국 아키텍처에서 지향하는 개념만 똑같이 맞춰주면은 WPSF에서 하든 블레이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다 MVVM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 바인딩은 돼야 되죠. 블레이저에서 바인딩을 조금 보겠습니다. 블레이저에서 그러면 바인딩은 어떻게 되냐? 너무 잘해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WPF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 줬어야 했잖아요. 옵저베이브 워시드나 이런 것도 다 아이드 옵티피케이션, 프로퍼티 체인지드 막 그런 것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이저에서는 이런 뷰 모델 코드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그냥 변수를 갖고서 여기에다가 그냥 골뱅이 집어서 그냥 바인딩 해주는데 다 적용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바인딩. 그래서 여기에서 이 텍스트 박스에 이종을 쳐주면 여기에다가 이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펠로 이종을 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 박스는 유저 네임도 바인딩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코드를 보시면 유저 네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텍스트 박스를 입력하게 되면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스트링이 여기 유저 네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죠. 이 밑에 반영이 되고요.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파라미터나 그런 것도 설정 안 하는데 그냥 바인딩이 됩니다. 아주 편하게 바인딩이 되니까 저희가 뭐 이거는 어떻게 높이를 줘야 되고 저건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블레이저에서 바인딩은 아주 편하게 됐다. 이걸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태까지 MVVM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저희가 왜 굳이 이런 패턴들을 써야 될까요? MVVM을 왜 써야 되고 그냥 이벤트에다 다 때려박고서 만들어버리면 금방 만드는데 왜 굳이 이걸 다 나눠서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유지보수가 편하려고 나중에 가서 이거를 뜯어오실 때 뭔가 추가를 할 때 이런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는 거를 최소한의 사용하는 걸로 간주하고 있고요. 뭐 확장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드린 GitHub에 다 올라가 있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 다 우선 처음에는 그 이벤트 디자인 코드에다가 많이 넣어놓고 아까 그 골뱅이 코드하고 들어가는 코드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다 먼저 변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페이지잖아요. 그냥 추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추가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코드는 이렇게 많아요. 나중 가서 이걸 다시 한 달 뒤에 지금은 물론 다 알죠. 어디에 뭐 어떤 변수가 있는지 다 알죠. 어제 했으니까.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가서 이거 변수 잘못됐다. 이거 조건을 추가했나 그러면 저희 코드 다 보고 있겠죠. 이거 도대체 어디에다 하는지 하면서 다 보고 있겠죠.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뷰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눠놓고 서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눠놓고 나눈 코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거 블레이즈 서버 좀 안 좋은 것 같아. 누가 그래요? 갑자기 블레이즈 서버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그냥 이거 다 백엔드 클라이언트 다 나눠서 만들자. 그러면 백엔드는 ASP.NET 코어로 가면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WPF로 다시 만들어. 그러면은 이거 다 뜯어서 봐야죠. 내부에 있는 내 코드를 다 보면서 다 옮겨야죠. WPF로.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잘 나눠놨으면 그런 것들을 옮기는 코드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코드가 이제 이런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도 엄청 많아요. 100페이지 될 수도 있고 40페이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할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패턴대로 나눠놨으면 블레이저 서버에서 모델 부분 가지고 가서 엔드포인트 만들어주면
보시면 그냥 에이스타는 API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블레이즈 서버에서 주문들 가져와서 그리고 자물에서 이제 뷰 따로 만들긴 해야겠죠. 자물 그대로 쓰지는 못하니까 뷰 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API랑 연동해주는 그 레포지토리 레이어는 따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부분만 해주면 그래도 분명 서버에서 다 분리해서 새로 만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긴 한데요. 그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좀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뷰에는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될까요? 이 MVVM을 하려면 이제 정확한 이 이름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 같은 거 잘 못 쓰잖아요. 이름 같은 거 잘 못 쓰는데 MVVM은 굉장히 잘 지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뷰는 그냥 보여주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모양이나 상호작용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레이저 컴포넌트 다 뷰죠. 그리고 레이저 컴포넌트만 제어한다면 저는 그것도 뷰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 수업 모달 해가지고 이 부분도 뷰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 모달 하는 부분도 뷰에다 넣었고요. 이 대신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 타이틀 같은 것도 밑에서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뭐 포치 해가지고 아이템 같은 거 보여주는 부분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공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뷰 모델에다 넣어줬습니다. 뭐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노티피 체인지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지 않아도 다 됩니다. 근데 상속받아야 되는 케이스도 이따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뷰 모델 처음 나온 내용, 처음 얘기 드렸을 때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바인딩할 프로퍼티를 노출해주고요. 커맨드를 이렇게 노출해주면 이게 뷰 모델이죠. 그리고 모델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뷰랑 뷰 모델 빼버리면 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바인딩이 너무 편하게 잘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이제 블레이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으니까 블레이저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랑 블레이저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키텍처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키텍처는 그냥 아키텍처고 달라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서버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다르게 있겠죠. 우선 처음 말씀드렸듯이 서버에서 본 코드는 모두 C샵으로 되어 있는 코드는 모두 다 서버에서 봅니다. 블레이저 서버에서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을 사용하게 되죠. 그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되죠. 반면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다 클라이언트, 다 그냥 어떻게 하는 클라이언트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API로 넘겨서 서버에서 되는 게 아닌 이상은 다 클라이언트로 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클라이언트 쪽은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들 좀 더 어떻게 해야지 서버 사이드에서 문제가 없을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거, 거랑 그리고 이게 서버다 보니까 HTTP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HTTP 컨텍스트는 어디에서 사용이 돼야 되나요? 원래 그 컨트롤러가 있는 API에서는 보통 컨트롤러나 엔드포인트나 미드웨어에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는 없고 뷰 모델은 따로 있고 그럼 뷰 모델에서 이런 컨텍스트를 처리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뭐 이런 IoT 컨테이너는 이제는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이렇게 주입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뷰 모델을 주입하시고 인젝트 사용해서 이 뷰 모델을 페이지에서 가져다가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페이지도 어쨌든 클래스거든요. 레이저점에서 CS로 해서 파셜로 나눠버리면, 파티션으로 나눠버리면 이 클래스를 따로 뺄 수가 있어요. 클래스 파일 자체를. 근데 거기서 컨스트럭터를 개별로 만들어서 주입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조심하시고, 여기서 블레이저 뷰단에서는 무조건 이 인젝트를 사용해서 받아주시는 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가 그러면 어떻게 서버에서는 구성되냐면, 처음에 이제 뷰랑 뷰 모델이 있고, 그리고 모델 레이어 쪽에 그 DI 구성에 대해서 보면, 사실 저도 이 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주입이 되는 건지 하고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알 수 있었던 거는 사용자가 페이지를 이용하면 바로 디스포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작 자체가 트랜지언트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트랜지언트처럼 동작을 합니다. 세션이 유지되더라도 페이지에서 나가버리면 디스포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준 모델이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인스턴스가 어쨌든 계속 서버에 그 스코프대로 유지하게 되면 세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요. 인스턴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API 같은 경우는 한 번 요청하고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디스포즈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델이 계속 세션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데이터 컨텍스트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뷰 모델을 한번 싱글턴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용자한테 똑같이 공유되는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브라우저가 크롬이고요. 아예 다른 브라우저예요. 얘는 엣지고요. 근데 여기서 증가해주면 반영이 되죠. 이게 인스턴스가 같은 뷰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되게 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드에다가 얘는 노티피케이션 프로퍼티 체인지들을 넣어줬거든요. 그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뷰 모델에 대해서는 자기가 눌렀을 때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근데 다른 사용자들한테 알림이 가진 않아요. 그 뷰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데 이 i 프로퍼티 체인지드 해주고 이 on 프로퍼티 체인지드에 프로퍼티 체인지드 인보크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에다가 이제 뷰에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여기 뷰 모델 프로퍼티 체인지드에 여기 자기 이벤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죠. 스테이트 해주 체인지드에서 이 스테이트 해주 체인지드가 결국은 내 것 중에 바뀐 게 있어. 이거 좀 체크해봐. 이런 메서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 해주고, 또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디스포즈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계속 쌓이잖아요. 해제를 안 해주는 경우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포즈 할 때 이거를 해제를 안 해주면 부수가 나겠죠. 계속 어디선가. 이벤트는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리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키워드로 골뱅이 임플리먼트 디스포즈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I 관련된 건 대략적으로 그렇고, 이 레이저 컴포넌트가 결국 있으면 이 인스턴스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떤 라이트 사이클을 사용하는지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니셜라이즈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온 이니셜라이즈드. 근데 이게 두 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프리렌더링이라고 해서 서버 프리렌더라고 해서 그걸 설정해 놓으면은 먼저 사전 렌더링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서버에서만
렌더링 하도록 설정을 해주면 한 번만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온 파라미터 셋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뷰 페이지를 두 개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하나는 페어런트로 해서 구성을 하고 하나는 차일드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어런트 안에 차일드가 들어가는 거죠. 차일드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차일드 타이틀 같은 거를 외부에서 써주려면 이렇게 파라메터라는 애트리뷰트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이제 타이틀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on initialize도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건 차일드에서도 그 다음에 on parameter set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 뒤에는 set parameters async가 실행이 되는데 만약 그러면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여기서 변경을 시켰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on parameters set 이게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set parameters async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자기 자신의 이 파라미터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값을 바꾸게 되면 이 이벤트가 터질까요? 안 터집니다. 이거는 그냥 다 부모 클래스에서 바뀌었을 때만 터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렌더링 관련, 이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코드들이고요. 스테이트 해지 체인지들을 아까 발생해 주게 되면 이게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 갖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갖고 있는 이 값들이 바뀌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바뀐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렌더링을 해주고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 바뀌었지만 나 렌더링 새로 할 필요 없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해주면 이 시드 렌더라는 메서드에서 오버라이드에서 조건에 따라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n 애프터 렌더는 뭐 아시겠죠? 네, 렌더링 이후에 동작하는 내용이란 걸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컨텍스트는 그럼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HTTP 컨텍스트는 저는 일단 뷰 모델에는 위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를 보통 이제 API에서는 다 컨트롤러에서 사용하지만 얘는 뷰 모델에 있으면 어쨌든 이름이랑은 안 맞잖아요. 이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접근을 하게끔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도록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MVVM 패턴을 구성을 다 하게 되면 개발이 더 빨라질까요? 그냥 이벤트 뒤에다가 다 넣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처음 개발할 때는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면 오히려 빠르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벤트에다가 변수 넣고 다 넣고 해버리면 훨씬 빠르죠. 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긴 하죠. 근데 나중 가서 이제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에서 효과를 느끼기보다는 추후에 이거를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추가를 한거나 그럴 때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MVVM은 필수일까요? 이 블레이즈에서? 필수는 아니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굳이 패턴을 안 나눠도 되고요. 더 좋은 패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 전에 이제 단해대구에서 본 글 중에서는 이제 김호님이 올리신 글인데 거기에 보니까 플럭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플럭스가 오히려 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는 그리고 패치도 따로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